오늘은 좀 간단히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어요. 어제 유럽장하고 아시아장은 좋지 않았는데 장 초반에는 좀 안 좋게 내려오다가 그 초반 지나고 나서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끝났거든요.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증가비가 예측치만큼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 CPI는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0.7 예측치는 0.8로 0.1포인트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코어 CPI는 0.3% 올랐고, 그 다음에 전체 CPI는 0.6% 올랐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률의 상승 강도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연준의 대응이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 대응이 빨라질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약세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끝났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릴 거다 속도를 내서라고 하는 것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반응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이제 확인하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14, 15일 날 FOMC의 회의,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제 최종 무엇인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시장 반응을 봐야만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오늘로 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의 손성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조직일 특퍼 12월 11일자로 올리신 기사인데, 결과적으로는 긴축이 시작되면 금다 현상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밑에 보면 물가 올랐는데 식당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이익을 줄이는 상태로 대응을 하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실제로 견디다 못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내년도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지수, 그러니까 임차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거 비용이. 여기 잠깐 보면은 이게 그 주거 비용 올라간 거거든요. 이 강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 올라간 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 중에 이거는 뭐 렌트비하고, 그다음에 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모기지 비용도 내고 뭐 이자도 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다 감안한 거가 이거 전체고, 실제로 그 가스나 뭐 수도나 이런 난방이나 이런 것들 다 쓰죠. 그런 거 다 포함한 게 이거고, 실제로 렌트하는 비용만 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렌트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증감률이 여기 보시면 4%대를 넘은 것 같아요. 3.89네. 4까지는 안 갔네요. 그러니까 렌트 자체만으로 밀려 올라온 게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주거 비용이 4.5 증가했는데 이게 렌트 비용이 3.8이니까 상당히 높죠. 3.9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주거 비용 많이 올라간 게 결과적으로는 렌트 비용에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중고차 가격의 전년 동기 증감률인데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증감률이 아니고 가격의 움직임으로 보면, 인덱스로 그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다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질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주 비용, 이건 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건데, 여기 보시면 송 교수 공급 병목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이지만 과잉 수요 문제는 쉽게 풀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자금을 손에다 쥐어줬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소매점하고는 다르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데는 별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그 소매점이나 혹은 뭐 자영업자들, 음식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쪽에 같은 경우에 가격을 올리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공업용 제품 같은 경우들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그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그게 임금 인상을 야기하고 물가가 재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그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뉘앙스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해가 나오죠.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통은 저소득층이 먼저 맞게 될 건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뉴스 보도 보여드린 거 보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내년도 선거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금 핸들링해야 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을 받지는 않겠지만 연준이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뭐라고 딴지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원유 등 에너지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 화석연료나 핵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것들을 녹색 에너지가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채우지 못해서 그린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기사를 보면 이거는 한경글, 이것도 조재길 특파원께서 올리셨습니다. 12월 11일자. 물가 급등 속에 자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2000년도하고 2007년과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T 버블 후반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그때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거 순자산이죠. 이거 빚이고 이거 부동산 자산, 이거는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한 거에서 빚을 빼게 되면 순자산이 나오는 거죠. 순자산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났다가 약간 줄었죠. 늘어났다가 줄는데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자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보면 소비여력이 상당히 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얘기를 하는 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퉁퉁 늘었을 때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쪽을 야기한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를 보면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 이게 이제 이때는 1,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급등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한 시기인데 그 위를 추세적으로 내려오면서도 이게 물가 상승률 파란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급등하면 그게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패턴대로 움직였었거든요. 여기도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1차, 2차 상승에서 올라갈 때 금리를 올려줬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유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여기 보면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흔들릴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시장 친화적으로 계속 연준이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추구 전략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아래로 내려 꽂으면서 이 디플레이션, 뭐 저인플레이션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되는 그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역시 대규모로 자금을 풀어제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준 것이 물가 상승률에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도록 요인을 촉발한 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좀 심화된 점도 이것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자산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2000년도, 2007년처럼 붕괴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 패턴에서도 놓고 보면 경기 상승 초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끝자락 여기 보면 2000년도 좀만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2000년도 끝자락에 쭉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올라가면서 이때 자산 규모가 쭉 빠르게 늘어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고 내려오다 다시 쭉 올라가면서 붕괴됐죠. 지금 쭉 올라가는 게 과거에 이렇게 후반부에 올라가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기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전반기.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무조건 2000년도 혹은 2007년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전반기 확장 사이클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구 전략이 일어나고 그 출구 전략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내년도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대로 빠르면 경기 사이클이 출구 전략으로부터 정점까지 만들어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성을 오픈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년도에 상승 강도가 빠르던 늦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조정 국면에서 일부 잡지 않으면 내년에 잘못하면 크게 이익이나 이런 규모들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빠른 정점을 치게 되면 2022년도인 내년은 아니더라도 2023년도에 접어들어서 중후반부로 넘어가면 정점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과 2022년도에 S&P 500 지수에서 봤던 그런 강도가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도 나오겠느냐,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좀 짧아질 수도 있다. 출구 전략 이후의 경기 사이클이,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될 게 또 모멘텀, 이건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모멘텀이 깨지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했던 모멘텀이 점점 수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오픈하고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또 1000달러까지 올라간 뒤에 이제 많이 팔아 제끼면서 주식을 밑으로 이제 밀어 내렸거든요.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 제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자 기사고, 이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김형환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머스크 포함해서 48명의 미 CEO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했는데 주가 최고점이라고 판단했다.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최고점이다라고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일부 CEO들이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 일론 머스크가 나왔고 구글 창업자도 나왔고, 그죠? 더 나온 기업이 없나? 그러니까 최근 강도가 굉장히 셌던 빅테크 주식들이나 그린에너지 쪽, 전기차 쪽 주식들을 팔아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드렸지만 CEO들이 가장 잘 기업의 가치를 안다면 주가가 고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기 보면 이것도 나오네요. 메타, 그러니까 마크 저버도 여기도 나오네요. 화장품 CEO,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역시 매도 행진에 나와 있네요. 48명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그 CEO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제 1000달러 튀어서 올라와서 내려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루시드도 최근에 리비안도 퉁 치고 다시 내려와서 조정받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이게 마지막 끝자락 회오리 소용돌이에 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고요. 이런 혁신주들을 대표하는 아크펀드도 이미 보여드렸지만 추세적으로 강도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시우드께서는 계속 얘가 향후 뭐 몇 년간 몇 배로 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혁신주들이 과연 그럴까? 그분이 모멘텀이 다 지나가고 이제 모멘텀의 회오리는 끝나가는 끝자락에서 계속 과거에 있었던 큰 회오리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투자자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급등했던 주식들 중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것, 그 다음에 이미 현상이 없는데 과거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소급해서 과도의 퍼배수를 제공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조심스럽게 이제는 포지션에서 다 제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포트폴리오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4, 15일 날 최종적으로 어떤 발표가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최종적인 진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결정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